자, 이번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재무 상태가 뭐냐? 자, 재무 상태란 얘기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어려운 얘기 나왔죠? 자, 재무 상태라는 얘기는 그 기업의 자산의 상태, 부채의 상태, 자본의 상태를 말해요. 하나씩 다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일정한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해서 기업 이해 관계자들한테 보고하는 표를 재무 상태표라고 해요. 재무 상태표. 이것도 따로 배우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재무 상태라는 거는 자산의 상태, 부채의 상태, 자본의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자본이 뭔지를 알면 될 거니까 그걸 묶어서 재무 상태표라고 재무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재무 상태표라고 한다.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자산이라는 걸 봅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 우리는 회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회계를 다루지 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회계년도 단기, 전기, 차기, 기초, 기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들만 쓰는 단어야. 자산이라는 게 뭐냐? 쉽게 일반 사람이 쓰는 말은 재산이야, 재산. 네? 재산. 근데 우리는 재산이라고 하지 않고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요? 구분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뭐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왜 재산이라고 하면 안 되는지 볼게. 내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냐면 뭐 한 5억쯤 된다 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나에게 내 친구가 동창회 만나서 너 재산이 얼마 있냐?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5억 있다고 하겠지. 그죠? 자, 이런 A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5억이 다 집게 아니라 은행에 대출이 있다. 대출이 한 3억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너 재산이 얼마냐 그러면 5억이라고 하겠어요? 5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A형은 이걸 진짜 5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B형은 에이, 양심이 있지. 5억인데 대출이 3억이니까 내 재산은 2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누가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 그지? 보통은 그냥 A형처럼 5억이라고 하겠지. 대출이 3억 있건 5억, 4억 9천 있건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재산이라는 표현을 이 회계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구분을 짓자. 자, 요렇게 진짜 요렇게 다 갖고 있는 거 있지. 이게 네 것이 됐든 남의 것이 됐든 건 일단 내가 갖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요거를 자산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야. 재산과 자산은 틀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3억이라는 것이 빚이지. 요거를 우리는 일상에서 빚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빚이라고 하지 말고 부채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5억인 자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에서 빚을 뺐어요. 그럼 진짜 내 것만 남은 거잖아. 2억이 남았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순자산. 진짜 자산. 진짜 내 거? 또는 자본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개념이 명확하잖아. 이 사람이 자산 5억 이렇게 보고 왔는데 빚이 얼마가 있을지는 또 알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자산 5억이라고 해서 엄청난 자산가가 아니구나. 거기에 빚이 4억 9천 있을 수도 있고 빚이 1억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부자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요게 얼마인지를 봐야 돼. 자본. 즉 순자산.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이제 회계하는 사람이니까 재산이라는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야. 자산 그러면 진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건데 혹시 저쪽에는 남의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뒤죠, 이제. 자, 뜻을 볼게요. 자산의 뜻. 자, 자산이라는 얘기는 기업이, 우리는 지금 개인 기업이 됐건 주식회사가 됐건 이 경제 실체가 나라는 사장이 아니라 그냥 회사, 뭐, 가게인 거예요.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나 채권. 그러니까 내가 가게를 하고 있어. 편의점 하고 있으면 이 편의점에 있는 물건, 이게 재화야. 또는 남한테 받아낼 수 있는 외상값,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자산이라고 부르고, 이 경제적
자원을 화폐 단위로 표현한 걸 자산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재산이 아니라 자산. 자, 그런데 이제 자산을 좀 우리는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내 정보를 기록, 계산, 정리해서 보여줘야 될 거야. 근데 우리 회사 자산 얼마 이렇게 탁 퉁쳐가지고 한꺼번에 자산 1억 이렇게 보고하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 나는 다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자산을 보고할 때 좀 분류를 합시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쪼개가지고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쪼갭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크잖아. 여기다가 유동자산 5천, 비유동자산 5천 이렇게 해도 너무 크지. 그래서 좀 더 쪼개야 돼. 자산을 1년 기준으로 쪼개는데 일단 큰 틀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쪼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게 5천 이렇게 5천 할 게 아니라 유동자산을 조금 더 세밀하게 쪼갭시다. 그래서 2개로 쪼갭니다. 이 유동자산의 뜻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뭐 실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여기서 엄청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야. 보고기간 종료일이라는 말은 이런 거야. 우리가 회계연도를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했잖아요. 요 날짜인, 여기가 이제 회계연도면 요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뭘 현금화로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꿔서 돈을 현금화 시키거나 물건을 팔아서 실현되거나 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유동자산이라고 부르자는 얘기야. 예? 근데 요 날짜를 12월 31일로부터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기말로부터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고 가장 중요한 표현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지금 이날 말하는 거야. 근데 왜 이날을 12월 31일이라고 안 하냐면 이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사람도 있고 3월 1일부터 4월 말인 사람도 있어요. 1, 2, 3, 4.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12월 말로부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개인은 그렇지 않지만 법인은 이렇게 회계연도가 삐뚤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12월 말로 끝나는 사람을 보고 12월 말 법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4월 달에 끝나는 사람을 보고 4월 말 법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표현은 12월 말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야. 그 회사의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 유동자산이야.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크니까 세부적으로 쪼갤 텐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지 그럼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냐? 그렇지 않아요. 뜻이 달라. 얘는 장기적인 투자를 얻을 목적, 장기란 얘기는 일단 1년 이상이겠지. 하지만 얘가 1년 이내의 현금화, 이건 1년 이후의 현금화가 아니야. 장기간 투자할 목적으로 갖고 있거나 장기간 영업활동에 쓰려고 갖고 있는 자산을 우리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정반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뜻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건데 그거를 2개로 쪼개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지금 이 단어들은 이제 다 외우게 될 겁니다. 외워야 되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당좌자산 볼게요.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것.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그럼 재고자산은 뭐겠어요? 판매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제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를 보면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뭐 금융상품, 매매증권 이런 것들은 따로 배울 텐데 이런 거예요. 근데 은행에다 예금을 하나 들어놨어요. 예금이 있어. 그럼 이건 파는 물건이 아니잖아. 그냥 1년 이내에 뭐 6개월짜리 정기 예금을 들었거나 그러면 이렇게 그냥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는 거잖아. 팔지 않고. 그런 것들이 들어있더라. 이건 따로 다 배우게 돼요, 이제. 우리는 큰 이쪽 틀을 보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재고자산은 뭐냐?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되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팔아서 돈 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건들, 내가 진짜 장사하는 뭐 편의점이라면 편의점에 있는 그 물건들, 이거는 팔아서 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판매 과정을 거쳐서 1년 이내에 현금화하는 것을 재고자산이라고 불러요. 그게 당좌자산, 판매 과정 거치지 않고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되는 자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상품, 뭐 제품 이렇게 부르겠죠. 이해됐죠? 자, 여기 자산 쪽에 여기 지금 요 앞머리 이름 외워야 됩니다. 뒤에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실현될 건데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되는 건 재고자산. 그렇지 않은 것은 당좌자산. 저거 일상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이죠. 당좌라는 말은. 뭐 옛날부터 이렇게 썼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 볼게요. 자, 비유동자산은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해갖고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 그 다음에 장기간 영업활동에 쓰려고 갖고 있는 자산들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투자자산입니다. 자,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돈을 벌어서 남은 돈을 어디에 넣는가? 투자를 해서, 장기간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투자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3년짜리 정기 예금을 들어놓는다든지, 뭐 이런 거, 투자 목적으로.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피 전문점이 됐건 편의점이 됐건 커피 전문점이라면 이렇게 큰 커피 기계 있죠. 커피 내리는 거. 이거를 이게 뭐하러 갖고 있냐 이거? 팔려고 갖고 있냐? 그건 아니잖아. 이 기계를 가지고 문 닫는 날까지 커피를 잘 만들려고 한 거잖아.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유형자산. 장기간 영업활동에 쓰려고 갖고 있는데 형체가 있어. 이렇게. 그걸 보고 유형자산. 근데 예를 들면 뭐 땅, 건물, 차량, 비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차가 있잖아. 이 차를 왜 산 거야? 이걸 타고 다니면서 영업하고 뭐 물건 실어 날르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보고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똑같아요.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긴 한데 무형이라는 건 뭐야? 형체가 없다. 예? 무형문화재 뭐 이런 것처럼 형체가 없어요. 그런 게 이제 뭐가 있겠냐? 뭐 라이센스나 뭐 저작권이나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것도 아니고 이것이 아니면 나머지 갈 데 없는 것들 우리는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 유형, 무형이 아닌 나머지 잔챙이들 보고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자, 뭐 임차 보증금 이런 거 다 따로따로 배울 거니까 이런 거지. 내가 이제 저기서 편의점을 차리려고 집주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1억에 월세 얼마 하고 보증금을 담가놨어요. 이 보증금은 당장 돈 되는 게 아니잖아. 나 그만둘 때까지 못 찾아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보증금을 놔뒀다고 해서 이게 돈이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나갈 때 돌려받을 거지. 사업에 쓰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갈 데 없는 것들이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외워야 될 타이틀인데 곧바로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쭉 진행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당좌자산에 있는 어떤 뭐 현금이라는 예를 만나게 될 거고 또 예금이라는 예를 만나게 될 거고 이쪽에 쭉 들어가서 뭐 상품이라는 예를 만나게 될 거고 이런 것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 큰 타이틀을 암기하게 됩니다. 지금 암기하셔도 좋고 그래서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즉 기준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에요.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말이 아니라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유동자산은 당좌와 재고로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나머지 기타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라고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시면 좋겠고 안 돼도 괜찮아. 가다 보면 다 외워지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부채 볼게요. 부채는 쉽게 말하면 빚이라고 해서 빚. 우리 일상에서는 부채라는 말만 들어봤을 수도 있죠. 부채의 뜻이 뭐냐? 기업이 미래에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제적 의무. 쉽게 말하면 남한테 갚아야 할 빚이란 얘기예요. 그거를 고상하게 우리는 채무라고도 표현하죠. 채무.
채권자, 돈 받아낼 권리가 있는 사람, 빚진 사람, 채무자. 이 채무를 화폐 단위로 표시한 걸 부채라고 합니다. 자산, 부채, 내 재산, 빚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 그래서 자산은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채는 구분이 아주 단순해요. 자, 갚아야 될 빚이라고 그랬지. 그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것과, 예? 여기 말하면 이제 유동부채, 자산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인데 1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여기서 말하는 1년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입니다. 자, 유동부채 볼게요. 갚아야 할 기간이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갚아줘야 될 빚이야. 그러면 유동부채. 비유동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거. 예를 들면 뭐 매입채 뭐 이런 거 있다는 거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 이건 아주 심플하죠. 자산은 좀 종류가 복잡한데 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과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빚.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물어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개념을 좀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봐보세요. 자, 회계연도라는 개념 배우셨잖아. 이게 지금 단기라고 봅시다. 단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보고, 자, 이렇게 이제 회계연도가 여기 X1년, X2년, X3년 이렇게 쳐요. 그래서 오늘 2월 1일 날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옵니다. 돈을 빌려오면 좀 뭐라고 기록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때 그 이름을 보고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이건 외워야 되는 이름들이에요. 이제 빌려오는 차입금은 부채야. 그래서 부채 속에 차입금이라는 걸 배울 텐데 이게 언제 갚냐에 따라서 보세요. 여기 2월 1일인데 다음 연도 뭐 11월 1일 날 갚는 빚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연도 11월 1일 날 갚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얘도 부채고 얘도 부채인데 얘가 좀 상당히 길죠. 그래서 그러면 얘는 날짜는 여기서부터 세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요 부채가 있는데 이게 기간이 길면 장기 차입금이라는 이름을 쓰면 되고 기간이 짧으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이름을 쓰면 돼요. 그럼 단기 차입금은 요 속에 들어있는 거고 장기 차입금은 요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자, 단기 2월 1일에 돈을 빌려가지고 내년도 11월 1일에 빌린 이 빚을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장기 차입금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장기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왜 그래요? 자, 봐봐. 여기서 돈 빌렸잖아. 2월 달부터니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여기가 지금 11달 들었네. 그렇지? 여기 11달, 여기 10달. 그럼 벌써 21달이나 되잖아. 그럼 장기 아니냐? 12달 넘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거 아니라니까. 돈 빌린 날로부터 세는 게 아니고, 연날로부터 해. 연날로부터는 몇 달 남았어요? 딱 10달 남았잖아. 그러니까 1년 이내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연날 갚아야 되는 거는 단기 차입금. 그 이후에 갚아야 되는 것은 장기 차입금.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왜 여기서부터 세면 안 되니? 안 돼. 왜? 여기서부터 보면 장기가 맞지. 근데 내가 이 보고를 언제 할 거냐면 연날 할 거야, 연날. 12월 31일자 현재 장기냐 단기냐를 보고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록할 때도 곧바로 단기라고 기록을 해야 된다. 아, 그럼 장기라고 했다가 12월 말에 단기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도 돼. 혼자 삽질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초보자가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장단기 구분이니까 우리 일상 상식으로 보면 지금부터 날짜를 계산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보고서가 작성된 날짜가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말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린 표현이에요. 날짜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회사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은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것은 비유동부채. 아주 심플하게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 볼게요. 자, 자본은 뭐라고 그랬죠? 자산에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순자산이야. 진짜 내 거야. 이 자산 속에는 남의 것도 들어있거든. 그래서 자본의 뜻은 순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본의 뜻 볼게요. 자, 자본이라는 얘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총액에서, 자산은 남의 것까지도 다 갖고 있으면 다 자산이야. 근데 거기서 부채를 뺀 것을 자본이라고 해. 즉 다른 말로 순자산이에요. 순자산. 진짜 내 거. 아까 말했듯이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이거는 자산이야. 근데 거기에 빚이 3억 있어. 이건 부채야. 그럼 진짜 남은 여기 2억이 자본인 거야. 진짜 내 거. 순자산. 이해되셨죠?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거야. 뜻이 그거야. 자본의 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잔액. 즉 순자산. 됐죠? 자, 자본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말이니까 이걸 보고 자본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본을 계산하는 등식이라 뜻이겠지.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이걸 보고 자본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자본의 분류 봅시다. 자, 원래 이제 개인 사업자는 자본의 종류가 그냥 자본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자가 뭐 주주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법인,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 2급 끝나면 회계 1급도 배우고 세무 2급 때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인의 이게 주식회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회사는 이해관계자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본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그 변동 원천, 그 다음에 법률적인 요구 이런 걸 기준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노후의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합니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보시게 됩니다. 회계 1급에 가서. 근데 개인기업은 그냥 자본금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들은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다 보면 이런 글씨들을 보게 되니까 그냥 아, 저런 것들은 법인 기업의 내용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당장 암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들어보자. 이게 이제 개인은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근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우리가 계정 과목을 살펴보면 저런 것들이 보이니까 딱 한 번만 보자. 그리고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 회계 1급 하기 전에는. 이제 회계 1급에 가서는 다 암기하셔야 되니까. 자본금은 주주가 납입한 법정 자본금을 자본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가 만들어졌으면 회사가 이제 주주들이 여러 사람이 A라는 주주, B라는 주주가 투자한 돈이야. 이게 보고 자본금이라고 해요. 자본금. 그럼 자본잉여금은 이제 회사가 시작을 해가지고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돈이 늘어나는 거. 자세히 몰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자본이 늘어나.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주주한테 어려운 얘기니까 생략할게요. 빼고 패스. 그 다음에 자본 잉여라는 얘기는 남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주주와 자본 거래, 즉 주주한테 주식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자본 조정은 자본 거래이긴 한데 얘가 플러스 나와서 이익이 나면 여기인데 손해가 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손익계산서상 당기 손익에 분류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여기다 몰아넣는 거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축적된 이익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쌓여있는 거. 말이 다 어렵죠. 하지만 그냥 들어놓으시면 돼요. 요거의 자세한 내용은 이제 회계 1급부터 배우게 되시니까 이렇게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이런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라고만 보면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설명을 드려봤자 이해가 안 되실 거니까. 이해됐죠? 재무상태표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정의, 저 뜻 말하는 거죠.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 즉 묶어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이걸 대차 대조표라고도 했습니다. BS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지금은 그냥 FP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그냥 재무상태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예전에는 대차 대조표라고도 했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예요. 일정 시점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등식을 보면, 자, 왼쪽 이렇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맞는 얘기죠? 이 자산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각종 재화 채권인데 그 속에 남의 것도 있으니까 남의 것을 뺀 진짜 내 것이 순자산이죠. 이게 재무상태표의 등식이에요. 왼쪽, 오른쪽. 근데 참고로 이와 비슷한 등식이 자본 등식이라고 있는데 자본 할 때 설명했었죠. 자본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게 자본이다. 이걸 자본 등식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수학적으로 보면 이 부채를 이쪽에서 변이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같은 식이지 않냐. 이렇게. 그건 수학적으로 그런 거고 우리는 수학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를 자, 왼쪽이 자산, 오른쪽이 부채 자본인 거를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자본을 만드는 거 보고 자본 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하진 않는다. 예? 이해되셨죠? 달리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양식을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양식에는 보고식과, 이제 어떤 형태로 보고가 되느냐. 보고식과 개정식이 있습니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뭔지 따로 설명할게요. 재무제표 양식을, 재무상태표의 양식을 보고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보고식은 위에서 아래로 쭉. 근데 우리 학습할 때는 개정식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자, 그래서 개정식은 어떻게 생겼고 보고식은 어떻게 생겼나 보기만 하면 돼요. 자, 개정식이라는 얘기는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놓고 왼쪽에는 자산을 적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어요. 그러니까 자산을 적고 여기다가 부채와 자본을 적기 때문에 양쪽이 똑같아야 되죠. 이렇게. 이게 지금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오늘 암기하셔야 돼. 자산, 부채, 자본. 자, 이제 개정식을 한번 그림을 보면 이것도 상식적으로 봐둬야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라고 돼 있고, 자, 이렇게 타이틀에 회사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회사 거냐. 그리고 제 몇 기, 기수가 써 있잖아요. 회계연도 몇 기인지, 연도 써 있고, 몇 월 며칠 현재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일정 시점인 거지. 딱, 뭐, 예를 들면 12월 31일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단위 써 있고, 이쪽이 자산, 부채, 자본. 이걸 더하면 이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고식은 위부터 쭉 순서대로 자산 다 적고 부채 적고 자본 적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고식이에요. 보면 이제 자산도 자산만 적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분류를 봤듯이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쭉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적는 게 보고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작성 및 목적 및 작성 기준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제2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뭔가를 좀 들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회계학 전부 다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역사를 쭉 보면, 지금 회계 처리도 나의 회계 처리하고 다른 회사의 회계 처리가 서로 다르면 안 되잖아.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마치 무슨 교통법규 따르듯이 이런 상황은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법전처럼 돼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최초로,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이 기업회계 기준은 법조문처럼 제1장 1절 뭐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1번 뭐, 2번 뭐, 이렇게 법조문 형태야. 그리고 이런 것을 따라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뉴스에서 간혹 뭐 많이 보셨을 거야. 어떤 기업이 자기 회사의 가치를 높게 보이려고 막 조작을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 좀 기업들이 다 글로벌화되니까 외국계 회사도 투자하기도 하고 외국 사람 우리나라 회사 투자를 하는데 이 재무상태나 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고 투자를 할 텐데 이거를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야. 이 회계 처리 자체를. 예?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야 너희 회사한테 투자하는데 의심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를 도입하냐면 국제 회계 기준이 영어로 보면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IFRS라는 거 있어요. 이게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회계 처리도 자세할 뿐더러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걸 따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채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야 KIFRS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이거는 뭐로 돼 있냐면 논문의 형태로 돼 있어요. 저거 2장이라는 얘기는 1장이 있겠죠. 2장부터 한 30몇 장이 있는데 딱 보면 거의 그냥 소설책처럼 막 이렇게 설명돼 있어. 그러니까 회계 처리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당연히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은 당연히 이걸 따라야 해야 돼. 이걸로 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할 거니까. 근데 중소기업이 이런 회계처리를 따라가기 너무 어렵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요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인 거예요. 대기업이나 상장 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이 쓰는 회계 처리 내용.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 책도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논문처럼 되어 있는 것을 교재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저기에 있는 일반 기업 회계 제2장에서 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봐야 하는 이유는 객관식 시험에 저기에 있는 문구들을 자꾸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이미 다 배웠던 얘기예요.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참 맞는 말이죠. 표현이 좀 멋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일정 시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그리고 정보 이용자들이 저거를 통해서 기업의 유동성을 판단하고 재무적 탄력성을 판단하고 수익과 위험성들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서 쓰고 있는 기업의 유동성은 이제 따로 배울 텐데요.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 위험 등을 평가하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준다. 이 정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표시라고 여기에 있는 여기 타이틀 있죠. 이거는 객관식 시험을 위해서 써 있는 거고 원래 지문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목을 구태 한번 붙여보자니까 그냥 구분 표시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이미 배웠잖아.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용, 무용, 기타 비유동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교재를 써드린 거야. 그 다음에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시고 다 봤던 얘기입니다. 자본은 이제 법인 기업을 위주로 써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의 이익잉여금 봐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유동성 배열. 저 제목은 제가 붙여드린 겁니다. 객관식 시험에 나오면 구분 표시, 유동성 배열. 요즘엔 다 이렇게 지문으로 나오니까. 자, 유동성이란 말은 중요한 거니까 봅시다. 자산과 부채는 자본은 아니에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배열하래. 위에가 유동성 빠른 거, 밑에가 유동성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했던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 자산인 경우에는 유동성이라는 얘기가 만약에 자산인데 유동성이 빠르다는 얘기는 손실이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가 빠른 거. 그러니까 유동성이 가장 빠른 건 현금이잖아요. 내가 당장 뭔가를 사고 싶어. 좋은 게 마음에 든 게 있어. 그럼 현금을 주면서 알아서 하는데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그걸 사고 싶은데 이 부동산을 물물교환은 안 한 거니까 저 부동산을 팔아갖고 현금 만들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봐보세요. 여기에 예금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예금이야. 우리가 흔히 보는 보통 예금. 근데 정기 예금이 있다 칩시다. 정기 적금이 있다 칩시다. 자, 얘와 얘 그냥 일반적인 흔한 통장에 있는 돈과 정기 적금 1년짜리에 있는 돈이 똑같이 100만 원씩 있다 칩시다.
누가 더 유동성이 빠른가를 따지려면 손실 없이 현금화가 빠른 속도라고 그랬죠. 보세요. 보통예금 통장에 가서 돈을 100만 원 찾고 싶어요.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죠.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해약해서 돈을 찾고 싶어요. 은행에 가서 번호 뽑죠.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유동성이 빠른 거는 번호표를 빨리 뽑는 사람이 돈을 빨리 찾겠지. 그게 아니고 이 예금의 경우에는 찾아도 뭔가 손해나는 게 없지만 적금은 자기가 그 적금 기간 동안 다 채우고 나면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중간에 깨는 순간 뭔가를 포기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돈으로 빨리 찾을 수는 있겠지만 손실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얘는 손실이 없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때 얘가 유동성이 더 빠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뜻이 무조건 현금으로 빨리 바꾼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한 10억짜리야. 돈이 당장 급해. 그럼 10억 안 팔리면 막 7억에 6억에 이렇게 빨리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고 내 여유가 있어. 그러면 뭐 그렇게 돈을 빨리 찾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되셨죠? 자, 유동성 배열 아래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빠른 걸 위에다 적고 낮은 걸 밑에다 적어라. 그 다음에 유동성과 비유동성의 구분이라고 해서 자,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미 배웠던 거잖아. 그 다음에 부채도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여기서 말하는 1년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말 조심하시고. 자, 원본은 이렇게 써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항목을 구분하시고 통합하세요.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이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각각 별도의 항목을 써서 표시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묶어서 통합할 수도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를 총액으로 보고합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서로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보고하시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자산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직 내용은 잘 몰라도 되는데요. 뭐 이렇게 남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을 보고 이제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자산이야. 근데 이 정반대적인 게 이게 빚인데 외상으로 사오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외상 매출금이 1000이 있고 외상 매입금이 400이 있다. 동일한 사람한테. 그러면 이거를 딱 상계하면 그냥 얼마 남는 거야? 받을 수 있는 돈만 600 남은 거 이렇게 보고할 수도 있지 않느냐. 같은 사람이라면.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산은 자산 총액 다 보고하고 부채는 부채 총액을 다 보고해야지. 뭐 돈이지라고 해서 주고받을 것 싹 까고 순액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가 원칙입니다. 자산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다른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 지금 일반기업회계 기준 제2장에 있는 얘기를 보는데 다른 장에서 혹시 요구하거나 상계하세요. 또는 허용이 되면 그때는 예외로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표시와 분류 방법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결정되어야 한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 그냥 지극히 지당한 얘기죠. 자, 요 정도가 재무상태표의 목적 및 작성 기준의 일반기업회계 기준 제2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 시험에 나오면 이 머리글씨로 객관식에 나올 수도 있고 이 안에 세부 항목으로 나열해서 재무상태표의 목적이 맞는 거 아닌 거. 그래서 뭐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유동성이 빠른 항목부터 배열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자본은 유동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산과 부채만 유동성이 빠른 순서대로 배열한다.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